리얼드 노이스 내키비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죠. 7월 22일 화요일자 기사죠. 개별 소비세 20%, 국산 명품 씨말린다. 네. 자,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자,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명품이라든지 특정 상품군에는 이 개별 소비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일반적인 상품 말고요. 예. 근데 이 개별 소비세가 20%나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매출이라든지 수익 증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소비세의 영향을, 악영향을 상당히 받는다.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별 소비세라는 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사치품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런 재화에 예. 이제 붙는 세금이죠. 뭐 모피나 보석류 맞습니다. 이런 거 이제 가구, 고급 가구 뭐 이런 거에 이제 붙는 세금인데 그 제품의 가격이 200만 원 이상이다. 소비세가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첫째로 개별 소비세 때문에 그 산업 자체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치제의 특성상 예. 좀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 사실상 고급화를 하면서 이제 가격을 같이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개별 소비세가 붙음으로 인해서 예. 사람들이 이제 비싼 물건을 안 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모피라도 좀 더 싼 모피 아니면 수입산 중국산에서 들여온 그런 좀 값싼 모피 네. 이런 것들을 소비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값싼 물품들만 팔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피 같은 경우는 뭐 모피가 발달하려면 고급화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고급화를 하면은 세율을 워낙 높게 때려버리니까 각종 뭐 편법이 나오고 있죠. 판매상에서. 그렇죠. 예, 현찰로 계산한 다음에 그에 관련된 이제 증빙 자료들 같은 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영수증을 이제 끊어서 계산하는 그런 편법이 성행하고 있고. 영수증을 여러 개로 나눠서 예. 200만 원이 안 넘는 것처럼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죠. 보석류 같은 경우도 주얼리 산업 자체가 10년 동안 인력이 36%가량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모피 산업 자체도 2002년 이후부터 예. 21.4%가 감소했다. 그 개별 소비세의 탓이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품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다른 제품도 개별 소비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예, 뭐 대표적으로 승용차가 있겠네요. 그렇죠. 승용차는 5%에서 6%의 이제 세율이 매겨지게 되고. 예,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개당 500만 원이 넘으면 예. 그때부터 이제 세율을 높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모피나 가방 같은 것들은 이제 200만 원만 넘으면 바로 세율을 20% 적용해 버리니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입장은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의 그 기준이 뭐냐? 네, 200만 원의 기준은 사실상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예. 10년 정도 전에 이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200만 원으로 이제 기준을 매겼다. 사실상 지금 금값만 비교를 해도 예, 5배 정도가 뛰었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개별 소비세를 다시 매겨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석 거죠. 같은 경우에 금값이 5배가 됐으니까 그렇죠. 기준도 5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예, 23일 수요일자 기사죠? 예, 퇴직연금 예. 분할 수령 2%분. 예. 자, 퇴직연금이라는 게 민영 그 퇴직금을 받으면 예. 보통 어떻게 받죠? 보통은 한꺼번에 다 받죠. 목돈으로. 그렇죠. 보통 목돈으로 퇴직 받죠. 목돈으로 해서 뭐 창업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예. 뭐 프랜차이즈도 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목돈으로 받는 게 98%. 그렇죠. 그럼 나머지 2%는 2%만이 이제 연금 나눠서, 형식으로 분할 수령을 예. 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째서 나오는지 노인 빈곤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8.5%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1.5%, 헝가리 같은 경우는 5.2%.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층은 또 빈곤율이 낮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제 인구는 빈곤율이 낮고 예. 노년 인구는 또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노인 인구와 경제 인구의 그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됐을 때 이 생활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목돈으로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분할 수령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 돈을 퇴직금을 이제 목돈으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예. 뭐 어디에 뭐 직장을 뭐 새로운 자영업자로 이제 시작을 하시거나 예. 어디에 투자를 하셨다가 망하는 경우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괜히 쥐어주는 것보다는 예. 이제 연금 형식으로 추구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노인 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그 방법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진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세금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예. 목돈으로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나눠서 분할 수령하는 것에 그 세금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당장의 유혹 때문에 목돈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렇죠. 세금을 목돈으로 받는 건 강하게 때려서, 예를 들면 호주였죠.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세금을 21%를 매기는 그렇죠. 이런 단적인 사례를 강력한 유인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하나가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연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적으로 수령을 받은 이후에만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예. 기간에 어떤 제한을 두는 거. 예. 또 하나가 그 일부는 끝까지 남겨두는 거 있잖아요. 뭐 예. 적립금 중에 75%는 항상 묶어두는, 뭐 이게 영국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연금을 분할 수령하도록 이렇게 유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7월 24일 목요일자 기사죠. 예. 세수 반토막 부메랑 불은 금융규제. 재밌는 기사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 이제 내수가 약화가 됨으로 인해서 예. 이제 금융권 소비자들을 위한 이제 정책들을 많이 내놨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 규제를 강화만 할수록 예. 금융권 수익이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법인세를 못 내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자, 은행들이 채용도 줄이고 있고 예.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 규제가 그 원인의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2011년부터 뭐 수수료를 50% 일괄 인하를 하라든지, 뭐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또 깎으라고 했었죠. 그렇죠. 보험사에 올라가는 보험료를 그 억제했단 말이죠. 인상을 억제한 예. 데다가, 그리고 정부가 각종 정책 금융 상품을 내놨잖아요. 예. 예, 약간 그 강매를 했어요. 하려고. 강매를 했기 예. 때문에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융 시장을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규제였는데, 그게 바로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는 거죠. 2011년에 이제 7조 8,217억 원에서 예, 이제 지난해는 이제 7조 3,206억 원으로. 예, 한 5천억 원 깎였네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제 은행들이 낸 법인세도 예, 이제 그렇죠.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원래 3조 대였는데 1조 대로. 예. 이제 뭐 정부는 사실 뭐 좋은 취지를 했지만 예, 사실 이거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건 사실 뭐 내수 진작을 위한 거지만 이거 결국엔 금융회사의 손과 발을 묶었고, 그로 인해서 금융회사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법인세를 적게 내니까 이제 결국엔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뭐 이런 예.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 특별 세무조사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자란 세수를 네.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무리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엔 또 걷어들였어요. 걷어들였는데도 결국에는 작년보다 2조 가량 모자란 정도고, 결국 이 금융사에 대해서만 세수가 거의 7조가 날려버린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7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예,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결국 강행. 예, 예. 이거 저번에 저희가 한번 살짝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그 사내 유보금이라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다 주고 예,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남은 돈을 쌓아둔 걸 이제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유보금에 이제 그 세금을 매겨서 걷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저번에 또 잠깐 말씀드렸죠. 뭐 이중과세란 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이익을 낸 것 중에 세금을 떼고 이제 남은 거를 이제 유보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과세 이중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라서 이 헤드라인도 나왔죠? 지도에 없는 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정책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득 양극화, 뭐 이중 과세, 예. 그다음에 신규 채용도 줄어들 거고, 뭐 이런 수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70%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그 기업이 1,000억 원을 남겨 먹었다. 예. 그 중에서 700억 원을 네. 어떤 임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R&D라든지 그렇죠. 써야 되는데 만약에 600억밖에 안 썼다. 예. 그럼 나머지 100억 원. 그 100억 원에다가 세율 15%를 적용해서 15억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억을 벌었는데 R&D랑 뭐 고용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쓴 돈이 만약에 500억밖에 안 됐다. 예. 그러면 이제 200억의 15%인 30억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세금으로. 투자나 뭐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예. 내년에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도 예. 현재까지 쌓아둔 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익이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 장기적으로는 2, 3년 걸릴 수도 있고 최경환 부총리도 그거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유보금의 그 세금을 때린다 라고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크게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에 여유분이 많으니까 유보금 자체의 규모가 같은 70%라도 그러니까 같은 1%라도 대기업의 1%랑 중소기업의 1%는 다르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주는 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고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정규직으로 변환하는 그런 비율을 늘리게 되면 뭐 거기에 임금 같은 거를 좀 약간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최근 3년간의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만약에 임금을 더 높게 예. 해준다면 이제 초과분의 10%, 대기업은 5%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거나 아니면 시간제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또 임금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근데 그 지원하는 게 너무 작아서 액수가 한 10%라 그러니까요. 그게 큰 요인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7월 26일자 토요일자 기사입니다. 예. 사모펀드 M&A 대출 첫 부도. 네. 야, 저희가 예. 리얼노믹스 녹화를 하면서 사모펀드 얘기는 예. 그래도 종종 했던 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 사냥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업을 산 다음에 기업의 가치가 올랐을 때 팝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고 사모펀드라는 자체가 펀드가 돈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들이 돈을 모아서 어떤 보통 기업을 사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식으로 가죠.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바이아웃 투자와 그로스 캐피털 투자. 예, 일단 바이아웃 투자부터 예. 설명하겠습니다. 예. 어떤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과 그다음에 경영권까지 같이 해서 사들이는 그런 투자 방식을 이제 바이아웃이라고 맞습니다. 하고, 투자보다는 이제 어떤 기업의 그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해서 기업 성장에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이제 그로스 캐피탈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FISI라고도 보통 그런 경제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Financial Investment라는 게 그 재무적 투자. 예. 그러니까 그 그로스 캐피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사서 그 가격이 오를 걸 기다렸다가 예. 뭐 저평가된 걸 산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식으로 수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가 되겠고요. 예. 이제 스트래테직 인베스트먼트라고 전략적 투자. 예. 전략적 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바이아웃이란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걸 사서 그 보유하는 자체로 가치를 가진 거 있잖아요. 예. 뭐 어떤 그게 기술이 좋다든지 그 뭐 제품이 좋다든지 인재 풀이 굉장히 그 가치가 있다든지 이게 보유하는 걸 목적으로 두는 걸 이제 전략적 투자라고 하는데. 예. 자, 이걸 설명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모펀드는 그로스 캐피털, 그러니까 FI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사서 기업 가치가 오르게 되면 되팔아서 돈을 벌고 예. 그 돈으로 또 다른 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예. 다시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그 기업 장사를 하는 놈들인데 이번에 첫 번째로 부도가 났어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얘기를 했던 그 사모펀드가 지금 사실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고 예. 상환율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과 지금 우려했던 현실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뭐 간단 설명하면 보고펀드라는 펀드가 있는데 예. 사모펀드가 LG 실트론의 지분율을 이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이제 만기를 2번 연장했죠.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만기가 오면 그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돈을 이제 되돌려 줘야 되는데 채권을 산 채권단에 대. 예. 근데 2차례나 만기를 미뤘고
이제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부도 디폴트라고 하죠. 그렇죠. 채무 불이행 상태로 들어갔다. 제가 보기엔 약간 떼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걸었어요, 오히려. 그렇죠. 보고펀드가 예. LG그룹에 이제 소송을 낸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먼저 하나가 IPO 이슈인데요. IPO라는 거는 이제 기업이 예. 상장이 되는 걸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맞습니다. 그 상장을 그 LG그룹 측에서는 상장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그 보고펀드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래 이사회상에서 상장을 하지 말기로 협의를 했다라고 LG는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LG 실트론을요. 보고펀드 측에서는 이사회가 아닌 바깥에 그 LG의 회장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IPO가 안 됐고 상장이 안 됐으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고 우리 사모펀드가 손실을 입었다. 예. 또 사파이어 웨이퍼라는 게 있대요. 그거 이제 서로 말이 다른 거죠. 보고펀드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LG는 우리가 투자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그 투자 손실이 왜 우리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말이 맞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 기사의 방점은 그 보고펀드랑 LG 실트론이 아니고요, 이 사모펀드 전체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 저번 화 저희 제목도 사모펀드의 위기 뭐 이런 걸로 제가 붙여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2005년에 사모펀드라는 게 우리나라에 만들어져서 그렇죠. 10년간 고속 성장을 했는데요. 이 사례에서 보듯 그 부실 투자 사례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연기금, 그러니까 연금을 지원하는 기금들 다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예. 흔히 공사 쪽을 말하는 이 연기금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자 보면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직원 경제회, 예.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등등에서 연기금들이 예. 그 출자액이 상당수 줄어들었거나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상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못해서 날렸던 이 연기금들이 이 사모펀드 자체가 좀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사모펀드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연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7월 28일 월요일자 기사입니다. 예. 배당소득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 그러니까 정부가 내년부터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지금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예. 거죠. 혹시나 배당이란 게 뭐냐면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주주일 때 일정 퍼센트로 이제 돈을 받게 됩니다. 약간 은행에 돈을 넣어주면 이자를 받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1.6% 정도인데요. 글로벌 증시 전체 평균이 2.7% 정도. 예.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2.8, 2.7, 미국이 좀 낮은 편인데 1.9인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배당 자체가 올라야 된다고 이제 정부 쪽은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배당이 오르면은 그 가계로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이 좀 올라야 배당 소득도 오르고 그래 네. 이제 가계 현금이 유입되면서 이제 내수가 촉진이 되고. 그 찬찬히 보면은 원래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었대요. 종합소득세가 세율이 38%였습니다. 예. 원래 배당 소득을 포함하고 있었죠, 종합소득세가. 예, 그렇죠. 그 경우에는 이제 배당 소득 자체가 2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이제 배당 소득 자체가 원래는 25% 정도였는데 14%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주주의 맞습니다. 경우고요. 예. 소액 주주의 경우에는 5%에서 10%. 그러니까 최대 25%와 5% 차이니까 2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율 자체가. 그렇죠. 배당 소득이 가계로 곧장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증시 활성화 효과를 노리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리와이드 노이스 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32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보다 좀